세상 사람들은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지만 저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 또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것을. 길을 걷다 마주치는 홀로 계신 어르신을 보며 우리는 흔히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쓸쓸하실까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곤 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혼자만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두렵거나 불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 없이는 못 사는데, 말동무 하나 없이 어떻게 혼자 살지? 혹시 이런 생각에 덜컥 겁이 나셨나요? 하지만 혼자서도 마음 편히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싫은 것들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80세 과학 선생님 출신 할머니께서 50평 아파트를 두고 요양원에 들어가신 사연은 이렇습니다. 75세 되던 해 아들이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아파트를 팔고 아들 아파트까지 처분해 50평짜리 새 아파트를 사서 함께 살자고요. 넓은 집에서 손주들 재롱 보며 오순도순 살면 좋지 않겠냐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남은 세월 자식, 손주들과 밥 먹고 웃으며 살다가 눈 감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명의의 새 아파트를 장만하고 함께 살림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복의 시작이 아닌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죠. 명절에나 잠깐 보던 며느리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되니 서로 불편한 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선생님 출신인 할머니는 뭐든 정확하고 규칙적인 것을 좋아하셨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할머니를 따라 매주 성당에 나가는 것도 며느리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성당에 못 나가겠어요. 저는 종교도 없는데 억지로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혜의 흐름 오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희진입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성당 가는 게 싫으면 안 가도 되지. 내가 억지로 이상한 데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편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이렇게 시작된 고부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어머니, 저 어머니랑 밥 먹으면 체하니까 따로 먹을게요. 라며 자기 밥상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꽁꽁 언 겨울바람처럼 차가운 냉기가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잠깐 같이 살다 세상을 뜰거라던 할머니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80세가 넘도록 정정하셨습니다. 그것도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준 빈털터리 신세로 말입니다. 마치 젊음의 샘물이라도 마신 듯 팔팔한 할머니와 달리 며느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자신의 머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신부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에는 커다란 혹이 2개나 붉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30대 며느리였다면 억울해도 시집살이라며 참았을지 모르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할머니는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성당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신부님은 할머니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와 함께 아드님께 소송을 겁시다.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 할머니 목 4억을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 마을에 오셔서 편히 지내세요. 할머니는 신부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용기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할머니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글솜씨로 변호사 없이도 재판 날짜를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다가와도 할머니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큰 자식이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우기겠어요? 할머니는 결국 아들의 간절한 애원에 못 이겨 재판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한동안 성당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달 후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할머니는 신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탈한 목소리로 재판을 취하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악화일로였고 아들은 약속과 달리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멀쩡한 50평 아파트를 뒤로하고 지방의 한 요양원으로 쓸쓸히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어가면 이때를 인생의 황혼기라 여기십니다. 호수의 높은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이 가득 차면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이제 낡고 정든 신마저 벗고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세 시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자가 102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스러우신 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70살에 그랬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하면 내가 삶을 얼마를 살았는데 무슨 여행을 가느냐. 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했지. 근데 나이가 80이 돼도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젠 80이니까.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했지. 그래서 자식들이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갔어. 난 내일 죽을 건데 무슨 갈비를 먹냐. 그런데 90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 그리고 100살이 돼도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러고 뒷방에 앉아 있었던 게야. 여기서 30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102세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 30년 동안을 죽을 날만 기다리며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의 자녀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에게 다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모두 마음은 있으나 힘이 닿지 않아 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남은 노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모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친구 걱정, 친척 걱정, 우리의 모든 걱정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과 어울려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혼자 살 수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란 외딴 섬처럼 고립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사적 생활을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좋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생활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웃음이 안 나와요. 혼자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은 어느 정신과 의사분이 혼자 사는 환자들에게 매일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 역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예전엔 저분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할 땐 차고 넘치도록 많은 말을 하지만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더해갈수록 말은 줄어들고 조금은 물러서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위해 혼자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고독이며 혼자됨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됨을 너무 두려워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에게, 연인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미움받으며 이해와 오해를 같이 받았습니다. 희로애락을 전부 다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함께였던 순간도 혼자였던 순간도 모두 소중하고 필요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삶을 충분히 누렸다면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진정한 혼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 모두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째, 자식에게서 독립해보세요. 만약 아직 늦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경제적 능력이 남아있으시다면 부디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다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3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째로, 자식을 잃어버리며 둘째는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자식들은 뒷바라지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월세방 보증금에 결혼자금까지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 기꺼이 내 자식이 해 보증금이야 결혼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의존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재산이 없어 노후에 자식에 대한 의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원망하고 살게 됩니다. 서로 밀고 밀쳐서 마음과 몸에 혹이 생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모가 가난한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노후 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은 그런 내가 짐이 된다 합니다. 어느 부모님은 생활비 20만 원을 받다가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 10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부모님은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도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부담입니다. 특목고 다니는 큰아이,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는 작은아이, 나날이 아이들로 인한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이라 그동안 드리던 부모의 생활비도 끊어야 할 판에 되려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시니 자식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주는 사람은 10만 원이 큰돈일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은 그깟 10만 원이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본인들의 인생을 희생하며 사셨는데 매달 몇십만 원 용돈마저 아까워하는 자식이 야속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를 해도 차인 가족 생활 비용과 각종 경조사금과 최소한의 문화생활에도 돈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 학원 덜 보내고 우리 가족 먹을 식비 좀 아끼고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아끼고 알뜰하게 저축해서 집 살 생각도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 가는 가족여행 가지 말고 사람들 안 만나고 힘들어도 술 한 잔 덜 마시고 내 자식이 내 용돈 때문에 그러길 원하실까요? 그러니 차라리 당장은 자식이 아쉬운 소리라도 그것 때문에 당장은 가슴이 좀 아프더라도 지금 있는 내 재산 잘 아껴서 나의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건 어떨까요? 둘째,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보세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친절한 사람보다 개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한두 사람과 깊이 있게 친한 것보다 여러 사람과 얕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더 행복하단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여러 군상을 만나게 되고 그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 내 주변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 경우에는 더더욱 인간관계가 간소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각종 동호회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는 깊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자기계발과 삶의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고 하죠. 앞서 말드린 개방성의 말미암은 호기심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안 맞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물론 내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데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붙잡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 20년지기 친구들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같이 그림 그리고 예술에 대해 토론하면서 같이 밤을 지새우며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각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의 경쟁이 친구 관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너보다 내가 더 성공했어? 너보다 내가 학벌이 더 좋아? 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친구들 모임에서는 항상 이 주제가 화두였습니다. 성공했지만 학벌이 떨어지는 친구 좋지만 돈을 못 버는 친구, 돈은 잘 벌지만 성공이라 하기엔 부족한 친구, 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는 평범한 친구.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했습니다. 다들 하나씩 비어있는 부분을 조금씩 위로하며 채워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구끼리 이러지 말자고도 이야기해보았지만 다들 내면에는 높고 두터운 마음의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시간 보내기도 부족한데 단지 오래된 친구들이라는 이유로, 좋은 추억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일방적이고 상처만 주는 관계, 친구라는 허울만 남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인연이 되어 친구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관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관계는 없으신가요? 일방적인 친구, 내 약점을 공격하며 상처를 주는 친구는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가 있음에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애써 포용하려 노력 중이신가요? 친구 관계란 포용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에는 맺고 끊음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넷째, 꼭 일을 하세요. 92세에 토스트를 굽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2,000원 하는 시절인데 할머니 집 토스트 가격은 고작 1,500원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격이 싸냐고, 이러면 남는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장사하면 얼마나 하겠어? 또 가격 올려서 내가 돈은 벌어서 뭐에 쓰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할머니에게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 계속 토스트를 굽느냐 물어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만 하는데 여기 와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변도 구경하고 얘기하고 토스트 먹으러 오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지. 겨우 3.3제곱미터 공간이지만 할머니의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할머니의 품을 느낍니다. 또한 서울 종로역 인근에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이면 작은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수레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중년의 노숙자가 할아버지의 수레를 끌고 종로에 나타났습니다.
분명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늘 소주병을 들고 종로역을 배회하던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는 생전 그 노숙자에게 매일 돈 1,000원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힘내게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일거리가 있는 법인에 나같이 이렇게 늙은 노인네도 부지런히 배지를 주우면 하루에 3만 원은 번다네. 그러니 술만 먹지 말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을 하게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노숙자 여러 명에게 매일 폐지를 팔아 모은 돈 1,000원씩을 나누어 주며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로부터 1,000원을 받아 연명하던 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매일 등산, 낚시, 골프 같은 취미만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취미도 바쁜 가운데 즐겨야 재미가 있는 법이지 매일매일 노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노는 것이 달콤하려면 고단한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일과 사람은 일체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잃은 생명이고 참 그 자체라는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두 노인분의 일화를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5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우리는 무심코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끼가 껴있는 바위처럼 정답고 든든해서 무심코 말하고 대답하고 표정 짓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잃게 되면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그때는 다른 인연도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오는 법이니까요. 가끔 거울을 물끄러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에선 제 얼굴 표정이 인생을 살며 그어진 주름이 제가 살아낸 세월이 제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세월이 부끄러워 인해 고개를 돌리고 거울 앞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아직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혼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늙어서 외로울까 봐, 아플 때나 죽을 때 혼자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 특히 내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사람들을 잃으면 세상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과 스스로 혼자 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을 단절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한다는 말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어느 95세 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0년 후인 95살 생신 때 후회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덧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사셨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그분의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60대, 70대를 인생의 황혼기라 합니다. 여기서 황혼기란 해가 노을을 남기고 가라앉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끝나감을 사람의 노년기에 빗대는 말입니다. 하지만 100세 노인분들은 말합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절정의 시기는 60에서 75세라고 말입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너무 바빴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으며 행복이 뭔지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다 하십니다. 우리가 저녁 노을에 매료되는 이유는 푸르른 하늘을 배경으로 타오르는 듯한 붉은 태양, 그리고 서서히 드리워지는 어스름이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변화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의 아름다움을 보는 듯합니다. 푸릇푸릇한 청춘의 패기 위에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중년의 강렬함, 그리고 인생의 깊이가 더해져 묵직하게 깔리는 노년의 중후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빛나는 순간, 바로 60세가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드라마틱한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그려낸 저녁 노을처럼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